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지난 11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특징, 그러면 손익계산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경영 성과라 함은 수익과 비용의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자, 1번. 재무제표의 종류에 속한다. 맞죠?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몇 가지 있죠?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산법을 이용하여 당기순 손익을 산출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재산법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산법은 기말 자본에서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빼서 우리는 당기순 이익을 산출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영성과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가지고 당기순 이익을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는 자본이니까 무슨 상태표? 재무 상태표에서 사용하는 등식이 돼요. 그래서 재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표에서 사용하는 등식을 우리가 재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예, 맞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당기순 손실, 또는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보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익법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당기순 손익을 계산을 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 당기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다 라고 하는 계정 자체를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입금입니다 라고 하는 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외상매입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쵸? 네. 외상매입금 계정은 부채 계정에 해당해요. 부채 계정의 특징은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해요.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자산부채 자본은 항상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채는 무조건 기초잔액이 대변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말잔액이 차변에 생기게 된다. 이게 일단 부채의 큰 특징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외상매입금이 증가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야 증가를 하죠? 물건을 외상으로 계속 사와야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단기에 뭐를 해야 돼요? 매입이다 라고 하는 걸 해줘야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게 된다. 그럼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부채니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갚아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양쪽의 합계가 서로 같아지면 우리는 금액을 맞게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기초의 외상 매입금은 6만 원이래요. 자, 기초의 매입을 좀 밑에다 쓸까요? 자, 우리가 매입을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매입을. 그러면 기초의 외상 매입금은 6만 원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은 단기 외상 매입액이 30만 원이래요. 그럼 단기 외상 매입액이 3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입금 중 매입 환출 반품한 거니까 반품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줄겠죠, 그렇죠? 지급액처럼 외상 매입금이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3만 원만큼이 지금은 매입한 거에서 반품된 거.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기말의 외상 매입금 잔액은 12만 원이래요. 12만 원. 그러면 실제 지급한 금액 여기 있는 금액을 추가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찾아주시면 되니까 양쪽의 합계 금액은 36만 원이 되겠고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대변이 36만 원이니까 36만 원이 합계 금액이 될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15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21만 원만큼의 외상 매입금 지급액을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계정 처리는 회계 2급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자산 계정 과목이 있다. 자산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럼 자산 계정 과목은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무조건 뭐가 오더라? 플러스 쪽에 무조건 기초가 오더라. 마이너스 쪽에 무조건 기말이 오더라.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고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대변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양쪽의 합계는 무조건 맞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잘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적어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고 나면 우리는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문제가 나오면 원래 얘네들을 외워야지 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는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는 뭐뭐뭐뭐 있었죠? 우리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요 정도까지만 외우고 계셔도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회계 1급,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공짜예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은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의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 4번은 우리가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회계에서 기업이 결산일날 피하는 것들이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일날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 중에 왜냐하면 장부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결산일날 어떠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결산일날 잘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장부를 정리할 때 좀 불편하니까 결산일날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자. 그래서 취득과 처분은 결산일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결산일날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의 결산일날 반드시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산일날 대손도 해야 하고 감가상각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되는 상황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정답은 그냥 공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취득과 처분은 가급적이면 결산일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보기에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네,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고,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임시계정도 반드시 결산일날 없애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지급금, 그리고 인출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해 주셔야지 되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꼭 반드시 해주셔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형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사용이 목적이다.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그럼 공장용 토지 쓰는 거죠. 영업부 사용, 영업부서용 차량도 쓰는 거고, 상품 보관용 창고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본사 건물의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는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문제 6번은 다음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자산을 순서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우리는 이 순서대로 기록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다시 바꾸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재고자산, 당좌자산,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 그러니까 당좌자산이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의 순서, 이건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재무상태표의 순서가 쭉 있어요. 그 순서를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동성이 큰 것부터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 금액이 200이고 장부 금액이 160, 그 다음에 처분 시 매각 수수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자산 처분 시,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뭐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매도 금액이 200이라고 돼 있는데 매각 시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처분한 금액은 19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처분 금액 190만 원. 여기서 마이너스 우리가 취득한 장부 금액은 160만 원이니까 16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3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수료가 만약에 이제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처분가에서 그만큼 빼주시면 돼요. 매도 금액에서 빼준다. 매도가 판다. 이런 개념이시니까 거기에서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우리 뭐가 목적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재고자산에는 뭐가 있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상품 맞고 2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 뭐 이런 것들 판매 목적이니까 모두 다 재고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좌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9번. 문제 9번은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대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손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회수다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받는다. 다시 바꾸면 내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이 자산을 못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대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산을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산 중에서도 채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대손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뭐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모두 다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모두 다 부채예요. 부채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대손이 발생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10번은 손익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 대변에 매출이 있고 차변에 매입이 있는데 손익계정 대변에 있는 매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매입은 매출 원가를 의미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의 매입은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입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주시니까 매출 총이익은 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손익계정 차변의 매입은 뭐를 의미한다? 매출 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11번은, 문제 11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했어요. 재무제표. 그쵸?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어요. 그쵸? 5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12번 다음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이 회사의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2번은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자산의 합계를 내시면 돼요. 먼저. 그러면 현금하고 상품 2가지가 자산이니까 자산의 합계 금액은 110만 원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3가지는 부채에 해당하겠죠? 부채에 해당하니까 부채의 합계 금액을 내시면 6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자본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문제 13번은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원가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이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기간 배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샀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 이 차를 내가 5년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그러면 5로 나눠보시면 1년에 얼마씩? 우리는 200만 원씩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정액법과 정률법. 이렇게 2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되어 있고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에 곱하기 정률.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의 특징은 차트를 나타내주면 정액법은 무조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정률법은 최초에는 많이 나중엔 점점점 적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정률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요만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두시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1번.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네. 자산을 샀을 때부터 감가상각이 아니라 이 자산을 사용하게 되는 때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적 지출은 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래를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시 바꾸면 취득 원가에 플러스 해줘야 한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 취득 원가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구입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감가상각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래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래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가상각 계산하실 때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기말 장부가액은 우하향 그래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네, 우하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좌우라고 얘기하죠. 오른쪽을 우, 그 다음에 하향, 상하 이렇게 됐을 때 하향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온다 라는 개념에 이걸 우하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한다 라는 얘기는 우측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점점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와 같은 결합관계가 나타낼 수 있는 회계상 거래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4번에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판매용 물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죠? 그런데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전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현금 회수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2번도 탈락. 3번. 직원 가불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예금에서 인출 돈 꺼낸다 라는 얘기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가불금은 우리가 알아두세요. 가불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해요. 그럼 대여금 자산이죠? 그렇죠? 가불금은 종업원한테 돈 빌려주는 걸 가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매달 월급을 받을 건데 그 월급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는 것을 가불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미리 가지고 왔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당사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개만 하실 수 있으시면 네,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걸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다음 중 아래 계정별 원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자, T자 계정이 나왔는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구나. 여기 앞에서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기초가 대변에 있고 기말이 차변에 있으면 얘는 부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기 2월이 기초고 차기 2월이 기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대변에 있고 기말이 차변에 있으니까 지금 해당 계정 과목은 무조건 무슨 계정 과목을 찾아라? 부채 계정 과목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 미수금, 미지급금, 성급금, 외상매출금 있는데 미지급금 하나만 부채에 해당하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산은 부채는 무조건 어디가 증가?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증가변에 무조건 뭐가 있더라? 기초, 전기 2월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에 기말, 차기 2월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 계정 과목은 반대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산 계정 과목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그러니까 기초가 무조건 차변에 등장을 하게 되고 기말이 대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시험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 보면 예전보다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1급 범위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게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112회차를 쭉 풀으시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상황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일단 자산부채 계절 과목에 대한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건 지금 손익계산서의 구조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액, 영업이익, 그 다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그러니까 소득세, 차감전순이익, 소득세,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아마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다 띄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지 될 것 중에 6번에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자산의 순서, 비유동자산의 순서 이렇게 반드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정액법, 정률법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회차에서는 잘 잡고 넘어가시면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